왜 하필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 분석하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쭉 분석해 본 결과, 그나마 비트코인은요, 암호화폐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타의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뭔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지난 한 1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암호화폐들이요. 그래서 코인 사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독특한 비트코인만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일단 금과 비트코인이 어떤 차이점과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이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경 이동에 있어서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금의 단점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에게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은 국경 간의 이동에 한계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국경 자체가 없습니다. 골드바는 세관에 걸리죠. 무단 반출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행용 캐리어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월렛에 보관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상당한 열광을 받게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땅에 묻을 수 있나? 자, 이건 딱 보니까 금에게는 유리하지만 비트코인에게는 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금과 비트코인은 둘 다 도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비싸다 보니까, 귀하다 보니까 훔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나 지갑이 해킹을 당하면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망해버린 일본의 이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 거래소가 과거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 당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보관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이 월렛도 종류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안전한 월렛에 분산해서 보유해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거래소도 최대한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의 보관 자체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비번 까먹으면 이거는 최악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은 굉장히 단순하죠. 뭐 복잡한 비번, 여러분 비트코인 주소라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발급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주소부터가 굉장히 막 복잡합니다. 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조합이 돼가지고 아주 기다란 그런 주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개인키, 비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금은 굉장히 단순하죠. 땅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땅에 묻을 수가 없죠. 디지털 암호화폐니까 그렇게 땅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실물 자체가 있지는 않죠. 금은요,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금덩어리가 이 땅 속에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난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기가 끊겨버리고 스마트폰마저 사라져버리는 이 극한의 상황. 뭐 이런 상상은 하기 싫지만 인류 최후의 어떤 상황, 뭐 이런 게 온다면 비트코인은 그저 영원히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구천을 떠돌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에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뭐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원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라는 그런 가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때는 다시 금이나 은, 그게 우리 인류에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최악의 상황은 와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역사성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역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은 인류와 그 역사를 함께 해왔죠. 우리 인류의 어떤 문자 역사를 한 5,00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 5,000년 동안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요. 금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문자 역사 그 이전 시대에도 금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상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14살짜리 사춘기에 접어든 새로운 유형의 자산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음표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더 알아갈 기회가 필요한 그런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세계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요,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암호화폐 자체를 공부하는 걸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이 코딩을 어느 정도 아시고 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걸 잘 하시는 전문가 영역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참 많이 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금은 대단히 직관적이고 아주 단순하죠. 특히 실물 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순도와 무게만 체크하면은 가격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복잡성 그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된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구조, 블록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 블록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서로 이렇게 모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블록에 기록된 그 기록 자체를 다 열람해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블록에 형성된 기록된 그 기록을 변경하는 것은 블록체인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블록 하나하나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함부로 이 기록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해킹 자체가 이것 자체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훔쳐간다든지 또는 지갑을 해킹해서 지갑에 있는 이 비트코인이 분실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지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중앙은행 준비자산. 아직은 비트코인이 중앙은행들의 준비자산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달러와 더불어서 금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자산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reserved assets이라고 하잖아요. 이 reserve, 보통 우리가 그 연준을 표현할 때도
연방 준비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준비가 리저브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담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국의 이 중앙은행들이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금도 가지고 있고 유로도 가지고 있고 위안화도 가지고 있고 엔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고 있는 그 담보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화를 찍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담보물에 대비해서 원화를 찍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준비자산을 비축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법정 통화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비슷한 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달러와의 상관성. 이 부분은 아마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달러와는 대척점에 놓여 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 될 겁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금과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게 되죠. 이 2022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단행을 하니까 이 킹 달러가 막 위세를 부리니까 금과 비트코인은 몸을 바짝 낮추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또 뱅커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금과 비트코인이 뛰었습니다. 미국채와 달러는 같은 뿌리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지만 미국채를 던지는 국가들이 많아지자 결국엔 달러도 약세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금과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죠. 이렇듯 달러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달러의 견제를 받고 있죠. 금과 비트코인이 달러의 지위를 흔들어 놓을 만큼 대안적 화폐로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금과 비트코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은 금을 경계하면서도 준비자산으로 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죠. 어쩌면 연준은 비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거는 그냥 제 상상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과거에 연준은요, 금 가격이 폭등해서 달러 가치가 추락을 하자 금을 내다 팔아서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달러 가치를 방어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금을 자기네들이 잔뜩 보유하고 있으면서 달러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막 이렇게 시장에 헐값으로 내다 파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원리로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서 달러 가치가 만약에 폭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면 인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인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려서 달러 가치를 방어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연준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연준과 친한 그리고 연준이라는 이 연방준비제도라는 것 자체를 만드는데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JP모건이라든지 시티뱅크라든지 이런 미국의 주요한 연방준비은행의 대주주들로 불리우는 이 유대계의 대형은행들과 미국의 전통적인 대형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들의 협조하에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시장 조작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연준은요 금과 비트코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희소적 가치를 가진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달러, 유로, 엔, 위안 등 전 세계 주요 법정 화폐는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는 탓에 그 가치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죠. 하지만 금과 비트코인은 채굴로 소량씩 공급되고 있지만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이 발행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발행이 안 됩니다. 이 사토시가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이 10분에 40개씩 채굴이 되고 계속해서 발행량이 늘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발행량이 거의 전체 2100만 개 중에서 90%가 넘게 이제 채굴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감기가 오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발행 수가 이제 한계에 이제 다 달에 오는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금은 이제 반면에 그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좀 더 매장량이 더 묻혀 있긴 한데 금도 결국에 이 채굴 자체가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채굴이잖아요. 금광에서 이렇게 금을 캐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금을 채굴하는 그 금광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요. 좀 그래요. 마음이 좀 짠합니다. 아프리카의 금광들 보면요. 그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앞으로 금 채굴 자체도 비용이 점점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 채굴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큰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채굴을 하는 뭐 캐나다나 호주의 그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그 중장비를 동원해서 채굴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화폐 기능. 세 번째는 화폐 기능을 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은 역사 속에서 이미 화폐로서 기능을 많이 했었죠.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화폐의 기능이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그렇게 비싸고 수량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화폐의 기능을 하겠느냐. 전 세계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왜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이 달러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달러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수량도 적고 한정되어 있는 그 수량을 가지고 어떻게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아주 작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수량은 2100만 개밖에 안 되지만 이 마치 이 금을 1kg짜리 골드바를 0.001g으로 잘게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소수점 단위로 아주 작게 나누어서 수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금보다 훨씬 쉽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숫자 자체를 이렇게 소수점으로 쫙, 그죠? 소수점 3자리, 소수점 5자리, 소수점 8자리까지 쫙, 잘게 쪼개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비트코인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세로 0.001 비트코인을 산다면요, 오늘 아마 1 비트코인당 3,500 얼마 정도 하죠. 요거 이제 제가 글을 쓰던 날에는 3,40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0.001 비트코인을 34,100원, 뭐 35,000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듯 이 일반 가게나 식당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4,000원짜리, 35,000원짜리 식사를 함께 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결제가 되는 그런 곳에서는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0.001 비트로 결제 이러면은 거의 한 10분 만에, 예, 조금 길어도 한 20분 만에는 결제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사토시 월럿 이런 걸 사용하면은 비트코인 오리지널 비트코인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월럿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면은 그냥 몇 초 안 걸립니다.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 예전에는 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결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래 이 비트코인의 채굴 단위 자체가 10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월럿을 통해서, 다양한 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결제하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수단 이런 게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산 가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은 실물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는데 어떻게 자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실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도 누렇게 반짝이는 그 금덩어리에 우리가 금은 귀하다라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금이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거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하지만 워낙 지구상의 그 금덩어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렇게 금덩어리 자체를 한번 만져보면 참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이 빛깔이 참 곱고 그죠? 뭔가 인간의 본능적으로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금은 귀하다, 가치 있는 거다라고 인정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도 비록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지만 우리 인류가 벌써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귀하다,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실물은 아니지만 이 암호화된 블록체인 디지털 덩어리인 비트코인은 2009년 세상에 등장한 지 14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건 이 자산으로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타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적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저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은요, 만든 창조한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익명의 사토시라는 익명의 창시자가 있을 뿐, 사토시는 죽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설계자가 만든 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실제 비트코인의 설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라는 게 없습니다. 처음 2009년에 세상에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처음 그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채굴 그리고 분산 원장에 블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체인으로 연결이 되고 10분마다 채굴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율적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독특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5번째, 익명성. 금과 비트코인은 보유자가 누구인지를 숨길 수 있습니다. 즉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건데요. 요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금이나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물론 누가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을 이렇게 우리가 살 때 또는 팔 때 신분증까지 확인을 하고 누가 이 골드바를 샀는지 팔았는지 뭐 이제 이런 걸 기록을 하게 되죠.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하게 된 경우, 매도하게 된 경우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물론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게 있긴 있죠. 또는 개인 간에 그야말로 P2P 간에 지갑 대 지갑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죠. 금도 그건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오늘은 금과 비트코인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같이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금으로 불려지는 비트코인과 인류의 영원한 돈으로 불려지는 금.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에 더 끌리시나요? 앞으로 CBDC가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널리 확산되면 금과 비트코인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CBDC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